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호거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뉴스 속보입니다.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는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저항하던 1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전원 체포됐습니다. 국회는 폐쇄 조치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에서 군의 진입을 저지하려던 시민들도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들과 반국가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참담한 뉴스를 듣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싸! 이제 차곡차곡 싸! 앞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싸주세요.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지휘관 등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속속 집결할 당시에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의결정 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저지에 계엄군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의원들이 집결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임박해지자 계엄 지휘부는 다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부터 잡으라고 지시했고 방첩사 소속 일부 계엄군의 SNS 단체 대화방에 전파됩니다. 포승줄 및 수갑을 이용하라고도 전달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를 체포해 비원 벙커에 감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망할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시설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중요 인사들을 거기에 감금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 지휘부로 사용된다는 비밀시설 비원 벙커. 왜 굳이 그곳을 감금 장소로 택했을까? 그 시설이 가장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새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구금할 수 있고 또 신문은 뭐 심지어는 고문까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 체포된 이들의 운명은 군사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속전속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주요 인물들을 어떠한 제목으로도 체포해서 구속하고 빠르게 군사재판 받게 하고 그리고 군사재판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할
할 수도 있는데 사형을 선고하면 총살로 바로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전시 상황과 같다고 봐서.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는 3심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주요 관련자들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250여 명이 구속됐고 8명은 사형이 집행됩니다. 직결 처형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다 조작된 간첩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뭐 인혁당 사건도 있었고 구지로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이미 뭐 계엄 상황이나 뭐 군사적인 상황에서 처형을 하고 나면 역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근데 뭐가 반국가 세력이냐고. 그냥 싫은 소리 좀 하면 반국가 세력이냐. 그래서 한동훈 씨가 물어봤다잖아요.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왜 체포하려고 그래요. 평생 당신과 함께 검사 생활했던 나는. 한동훈 씨가 간첩일 리 없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여기 이걸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간첩으로 만들어서 척결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형 무기 또는 뭐 중형을 처해서 다시는 정치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더 끔찍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수거, 처리, 사살 등 노상원 씨의 수첩에 적혔다는 단어들입니다. 불명예 퇴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는 계엄하 합동수사본부 공식 수사조직 이외에 꾸린 비공식 수사조직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역이 하기에는 은밀하고 불법적이며 매우 더러운 이런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설범죄단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조직들이 유난히 또 많습니다. 이승만 때 정치 깡패들, 이래 또 뭐 그게 80년대 말에 야당 창당대회에 난입한 또 관제 정치 깡패들도 있는 거고 의외로 공조직은 할 수가 없으나 이런 사설 범죄 단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준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그가 북파 공작원으로 알려진 정보사령부 소속 HID를 계엄군으로 활용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긴 고민 끝에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전직 HID 부대원 A씨. 몇 해 전 전역했다는 그에게 HID가 어떤 부대인지 물었습니다. 자기 군번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훈련만 받다가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은 통장 받고선 집에 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저는 거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활했던 군대에 저였으면은 그냥 시킨 대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인원들은 사회와 아예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뉴스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신문도 볼 수도 없고. A씨는 HID 부대원 시절 적국 요인 암살 훈련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국내 정치인 사살 명령이 있었다면 실행할 수 있었을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 죽여라고 하면 안 죽이겠죠. 공작원들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제 어떤 간첩 활동들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잘 포장을 해놨으면은 죽였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북파 공작원들은 그런 거에 좀 머뭇거림이 없거든요. 내란 사태 당시 전현직 HID 요원들이 납치 혹은 소요를 일으킬 목적 등으로 수도권 등에 잠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되게 고급 인력이거든요. 그 인력들을 여기에 동원한 것 자체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제 훈련 받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북한에 가서 뭐 임무 수행을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각오를 하고 가는 건데 그걸 했을 때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다 죽은 거니까 명예롭잖아요. 근데 그 훈련 받다가 갑자기 이런 계엄 사태에 연관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을 내린 분들이 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HID 부대원들 중 일부가 투입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발표에 따르면 계엄 당일 밤 관악, 수원, 과천 등에 위치한 선관위에 580여 명의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검찰은 중무장한 채 선관위에 진입한 군 병력이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엄군이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너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인 거고요. 나중에 그 이유가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오셨다고 해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원의 모의 해킹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관리자와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 제공한 후 모의 해킹을 진행했고 선관위의 자체 보안 시스템 일부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화벽 등 일부 보안 시스템도 해제를 한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정된 점검 환경에서 진행했던 점검 결과를 가지고 해킹 또는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제 실제 상황이라면은 시스템을 해킹하려면은 저희가 사전에 제공했던 시스템 정보도 확보를 해야 되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12월 4일 아침 3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계엄군에 연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등장한 사진.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했다는 물품들입니다. 송곳, 드라이버, 니퍼, 케이블 타이 등을 각각 3세트씩 준비했는데 야구 방망이도 있었습니다. 야구 방망이는 노 전 사령관이 자기 사무실에 놔라 위협,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백을 위해서 위협 목적이었고 케이블 타이는 이제 몸싸움 간에 일어나면 묶을 용어로 묶는 용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술서에.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을 직접 신문할 계획이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야구 방망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선관위 서버 탈취도 계획했었다는 계엄군. 과천 선관위를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확보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방첩사로 다 이첩을 하는 거가 명령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서버다 먼저 가서 문건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하게 되면 아니면은 거기서 그걸 반출을 하려는 인원이 있으면 그거를 잘 막아서 방첩사 인원들이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예행 연습까지 했고 선관위 홈페이지 담당자를 신문해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고문이나 이런 게 가해지면 버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와르르 엉터리 자백들을 하겠죠. 그 선관위 주요 지휘자들 몇 명만 잡아서 물고를 낸 다음에 다 부정선거였다라고 자백을 받으면 그 이후에 깨맞히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놈들이 다 부정선거에서 다수당이 됐구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플랜을 짰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씌워 국회를 해산시키려 했다면 그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A4 용지 한 장짜리 쪽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아까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쪽지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적시된 대통령의 조치사항, 국회 자금 완전 차단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임시입법기구인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설치, 헌법을 개정하고 모든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후 입법회의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예방을 받고 새 역사 창조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두환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라 국회의 기능을 대행할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81명을 임명했으며 입법기구를 만든다라는 건 일단 입법기구에 들어갈 명단을 자기들이 정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법이니까 새로운 법을 자기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법에는 헌법도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 쿠데타들은 다 헌법을 새롭게 만들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5.16도 그랬고 유신도 그랬고 전두환 80년에도 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요. 다시 그 개정된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를 치르거나 뭐 투표 과정을 거치거나 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입법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치풍토 쇄신 특별조치법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의 지배체제를 영구화시키는 게 목표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20세기 현대사에서 개헌법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권자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해요. 그건 원칙이 있지 않아요. 개헌 상황이 된다는 건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전두환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 비상계엄을 통해 그가 끝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것인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참담한 뉴스도 듣게 됐을 겁니다. 포고령 제1호의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계엄사령부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심 검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순 세력의 폭력 시위로 인해 교통이 정체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엄단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잡지만 안 돼. 잡지만 안 돼. 때리지만 안 돼. 잡지만 안 돼. 지금 발시켜. 나는 80년 5월 20날 21일 가두 방송을 했던 차명숙입니다. 강주 시민이 나와서 군인들을 몰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21일 날 도청으로 7시까지 모여주시라고 군인 아저씨들한테 제발 좀 가달라고 그 하나됨이 있었죠. 하나됨이. 그래서 거기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뭐 80이 넘은 어른들 굉장히 질서 있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소를 하면 강주에서 물러나 줄 거고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외국가가 흘러나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외국가가 나오면 굉장히 아주 숭고하고 이렇게 엄숙해지죠. 그런 상황에서 하고 끝나고 바로 발표를 한 거죠. 저는 1980년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에 부산대학교 4학년이었던 김종세입니다. 그때는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있을 때인데 우리들은 유신적폐 청산과 학생회 부활이라는 두 가지 이슈로
집회와 시위를 계속 이어갔죠. 그러다가 5월 17일 토요일이었는데 제주도를 포함한 계엄 확대가 24시에 됐는데 저는 23시 20분에 체포되어 간 거죠. 거기에 지하실로 연행되어 가서 난타작을 당합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요. 군홧발로 차고 총개머리판으로 가슴팍 돼가지고 팔다리 허리 어디에 할 것 없이 폈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혀서 벽을 쳐다보고 밤새 잠을 잘 수도 없죠. 물론 당연히. 간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간첩. 방송한 사람들이 간첩이어서 간첩을 잡았다고. 바케스의 얼굴을 갖다 집어넣었죠. 물에 넣으면서 지금은 물만 이렇게 잠그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고춧가루도 넣을 거고 뜨거운 물도 부을 거고 전기 고문도 할 거니까 빨리 부르라고 그랬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온몸에 그냥 떨림이 왔어요. 겁이 났다고요. 44년 전에 제가 불법 연행대에 가서 난타작을 당했던 그러한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진짜 번쩍 났어요. 겁도 나고. 피해야 되겠다 일단.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사실은 불안했어요. 누구 와서 또 해코지 할 것 같은 생각. 놀이터에 가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대통령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올 것 같아. 그 불안함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 국민의힘 당에서 박근혜의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잃었다고 하면서 그걸 탄핵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야말로 정말 웃긴 얘기잖아요. 국민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은 이들은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니만 보는 거잖아요. 내란의 밤이 국민들에게 남긴 트라우마. 영문도 모른 채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군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없었다면 그날의 끝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제707 특수임무단.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군복이 수위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말 사명감과 그 헌신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707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진짜 돌아가서 집에서 끌어안고 펑펑 우는 대원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원들이 자괴감이 너무 느껴지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대원들이 많았다고 들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우리가 보던 방송은 달라졌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겠죠.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유튜브 통제 쉽습니다. 맨 위에 셀럽들만 처리하면 돼요. 셀럽들만. 네, 김어준만 처리하면 뉴스공장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친다, 지금 문제는 뭐다, 이런 것들은 다 차단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론에서 문화예술로, 문화예술에서 학술 연구로 쭉 이어지면서 모든 것이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 전체가 완전히 암흑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했고 군인이 어떻게 했고 얘기하지만 악은 구조를 만들어가면 정말 철저하고 촘촘하게 모든 영역을 다 건들면서 다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그거 우리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나타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그는 대체 어떤 나라를 꿈꿨던 걸까요?